사람 등을 이렇게 꿰서 들어 올려서 돌립니다. 예, 저걸 훅 스위닝이라고 해요. 훅 스위닝. 예, 그런데 저게 실제로 저 의식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예, 꽤 많은 남부인도 쪽에서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큰 고통을 안 느껴요. 일종의 의식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이 촉감각에서 느끼는 고통은요. 그 문화에서 그걸 불안하게 만드느냐, 불안하지 않게 만드느냐에 철저히 달려 있습니다. 불안할 때 맞으면요. 되게 아파요. 네. 안 불안할 때 맞으면요. 덜 아파요. 차라리 그리고 너 이거 맞으면 5만 원 줄게 하고 맞으면 달아요, 매가. 네. 그걸 위험하고 불안하게 만드느냐, 문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고통은 철저히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안한 상태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 병사들이죠, 교전 중에. 그렇죠? 그러면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보다 더 몰핀을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앰뷸런스에 태우면 군의관이 와서 얘는 후송시켜서 병상에 눕혀라. 이런 식으로 불안한 전장에서 빠져나오게 만들면 급감합니다. 훨씬 줄어들어요. 불안이 고통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통증에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사분들과 의학자들과 같이 연구를 해보면요. 불안은요. 원래 객관적인 통증의 양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불안한 상태가 언제입니까? 시험 전날이 불안한가요? 시험 끝난 날이 불안한가요? 시험 전날이 불안하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불안하죠.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불안하죠. 이때 사람들이 아픈 건 약간 뻥 튀겨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도 그러시죠. 다 끝내고 편안한 상태에서 맥주 한 잔 딱 하고 집에서 샤워 끝내고 쫙 편안하게 누웠는데 이때 아파요. 이건 순도 100%짜리 퓨어 페인이에요. 순수하고 맑은 페인이에요. 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리얼 페인. 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할 때 아플 때 꼭 병원에 와라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 노련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하셔야 된다면 둘 중에 결국 어느 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여쭤보면 대부분은 보지 못하는 게 더 싫으니까 차라리 듣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요. 의외로 소리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행복하다, 삶의 질이 나는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떨어지세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 다 아시죠? 네. 네, 헬렌 켈러. 이제 두 가지 감각을 다 잃어보셨던 분이에요. 이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blindness,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blindness separates people from thing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건 separate,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from thing, 그러니까 사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런데 deafness, 그러니까 못 듣는다는 건 separates people from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는 건 사물로부터 사람들을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청각의 혹은 소리의 중요함을 역사를 했었죠. Stricken blind and deaf at 2 years of age, Miss Keller consequently could never learn to speak normally. When she addresses the young students at Sydney's Deaf and Dumb Institute, her artificially acquired monotone is interpreted by Miss Thompson for those children with partial or aided hearing. I know every step of the road you have taken, and I rejoice at your cheer and determination. And when you go out to life's struggles and adventures, you will raise a banner. You will raise a banner who follow you. For the deaf who follow you. 자, 이 소리는요, 의외로 그래서 청각과 전혀 다른 성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속성이라든가 우리가 듣는다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면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특히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을 이해하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뜨지 못했던 눈을 소리를 통해서 인간 마음에 대해서 뜰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에요. 한 가지 상황에서는요. 아저씨가 귀를 대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옆방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자 이제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호숫가에 이렇게 홈을 파놓고 여기도 물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다 종이 2장을 딱 붙여놔요. 그러면 저쪽 호숫가에서 어떤 사람은 배 타고 놀고 어떤 사람은 막 물장구 치면서 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물결이 이렇게 또 오겠죠. 그럼 이 홈에 미약 하나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럼 종이가 조금씩 움직이겠죠. 자, 그렇다면 저 아저씨가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차리는 것과 그다음에 저 남자가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요 종이 2장의 떨림만 보고 호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알아맞히는 것. 둘 중에 누가 더 쉬울까요? 네, 당연히 우리는 그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저씨 같은 할아버지를요. 근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게 저 호숫가의 남자 같은 거예요. 왜? 우리 귀에 실제로 저런 종이 2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 2장의 떨림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결국 막이 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얘기한 목소리를 내가 직접 들을 때, 말하면서 이렇게 들을 때와 내가 녹음해놓고 나중에 들을 때 이거 좀 달라요, 느낌이. 맞아. 어떤 목소리가 더 풍부한가요? 내가 말할 때 듣는 목소리가 더 풍부해요. 왠지 내가 내 얘기한 걸 녹음해서 나중에 들어보면 약간 맹맹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남이 듣는 내 목소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듣는 내 목소리와 남이 듣는 내 목소리가 좀 달라요. 내가 듣는 내 목소리가 더 풍부합니다. 왜? 우리가 2장의 북을 다 올려요. 자, 우리가 귀로 듣죠? 내가 얘기한 게 사운드가 나와서 귀 속으로 들어가면 이건 똑같습니다. 이게 채널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서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면서 또 자기 목소리를 듣는 순간은 채널 2번째도 같이 가동이 돼요. 우리가 성대를 울리잖아요. 내 머리도 같이 울려요. 그러니까 울려주는 거예요. 채널 2개가 다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고 만족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이거 오디오 기술이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맨날 이랬는데 그건 내 잘못입니다. 제가 채널을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이죠. 울림이라는 게 소리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종이도 울리는 것처럼. 우리 귀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어떻게든 울림으로 만들어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게 우리가 듣는 모든 종류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고막. 이게 뭡니까? 막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는 북이라는 겁니다. 북.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요. 이 소리는 결국은 울림의 감각입니다. 소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겠죠. 음의 높낮이. 이거. 그렇죠? 낮고 높은 소리죠. 그다음에 또 크기가 있겠죠. 다르잖아요. 그러면 데시벨 많이 들어보셨죠? 네. 데시벨. 그러니까 뭐 5데시벨, 10데시벨, 100데시벨.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헤르츠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헤르츠가 이제 높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헤르츠가요, 너무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목욕탕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하고 물을 이렇게 쭉 손으로 밀어내면 물결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죠.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했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1초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1사이클이니까 1헤르츠예요. 20번 왔다 갔다 하면 20헤르츠겠죠. 2만 번 왔다 갔다 하면 2만 헤르츠겠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목소리도 몇천 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20헤르츠부터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20헤르츠는 진짜 낮은 소리죠. 더 낮아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네, 제 목소리는. 2만 헤르츠에 육박하는 높은 소리는요, 사실은 좀 끔찍한 상상이긴 한데 손톱으로 칠판을 그러면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하기도 싫은 소리가 나오지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지나가면 못 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 많이 들을 때 이런 거 나왔어요. 89.1 메가헤르츠 뭐 이런 CM송이 나왔어요. 그렇죠? 8.1 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메가가 뭐예요? 1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89.1 메가헤르츠라면 8,900만 헤르츠. 못 듣죠. 우린 2만 헤르츠밖에 못 들으니까. 그것도 들을 수 있으면요, 우린 라디오 안 사도 되죠. 저쪽에서 오늘 저기 뭐 컬트 아저씨들이 뭐 하고 있네. 교통방송 들어볼까? 이쪽으로 돌려야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듣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밖에 못 들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에 참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면 집 앞에 있는 곤충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으면서 제가 왜 지나갈까? 그렇죠? 모기 소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런 것들에 다 신경을 빼앗기려면 우리는 엄청나게 세포들이 매 시간 매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세포들을 먹여 살리고 계속 움직이게 만들려면 우리는 하루에 몇십 개를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맞춰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저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유난히 곡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점이 있죠. 네. 거기가 바로 뭐냐면 적은 에너지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적은 에너지로 들을 수 있는 저 좁은 영역대가 바로 뭐냐. 인간이 알아들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귀죠. 생각해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인간의 말만 저렇게 뚝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적은 에너지로 듣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절묘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소리를 듣는 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청각이요, 시각이랑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울림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마음을 울린다 이런 표현 쓰죠. 자, 이건 이성과 감정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 얘기가 됩니까? 감정이죠. 소리가, 즉 귀가 눈보다 더 감정을 많이 건드려요. 오히려 소리로만 들었을 때 더 감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문회 볼 때 가끔 막 우리 화날 때 있잖아요. 막 짜증날 때. 그렇죠? 청문회를 TV로 본 사람들과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이요.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이 더 격하게 반응해요. 왜? 더 정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명을 붙입니다. 시각은 dry information이에요. 건조한 정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청각은 wet, 젖었다는 겁니다. 촉촉한 정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더 감정적으로 이게 더 사람들을 매료시키기도 하고 흥분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또 이어받아서 정말 재밌는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청각의 이런 독특한 측면을 야동 연구에 대입을 시키더라고요. 자, 감이 오셨겠죠? 네. 야동을 보여줍니다. 야동을 들려줍니다. 또 가운데는 야동을 소리를 끄고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죠? 자, 그런데 어떤 쪽에서 제일 성적으로 흥분했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동을 제대로 다 본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네. 다 보면 소리랑 화면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것보다 오히려 소리로만 듣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더 흥분합니다. 네. 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것도 꺼내오고 이것도 꺼내오고 이것도 꺼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소리는 시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서에 호소하는 무기가 되죠. 참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독특하면서도 창의적이지만 야한 연구들을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동 보다가 어머니가 들어오면 모니터만까지 소리는 안 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잘 못 듣는다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잘 못 들어. 걔가 뭐 듣냐. 뭐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신생아들도 굉장히 잘 들어요. 생후 이틀 된 아이들, 2개월도 아니고 이틀 된 아이들은요. 이 공갈 젖꼭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빨고 있을 때 안 보이지만 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자기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듣게 되면 이 젖꼭지를 빠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냥 이러고 빨고 있다가 자기 엄마 목소리가 딱 들리면 이렇게 빨기도 하고 또 잠깐 놨다가 하다가 또 쪽쪽쪽쪽 빨기도 해요. 이틀밖에 안 된 애들이요. 예.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이틀밖에 안 된 아이들이요. 모국어일 때랑 외국어일 때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들리면 그냥 사운드구나. 뭐야 저거 이러고 있는데 모국어가 들리면 빠는 패턴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잘 듣는 거예요. 다만 적은 소리에 민감하지 않을 뿐입니다. 충분히 강한 강도로 제시가 되면요. 우리 어른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얘기를 잘 알아듣죠. 아이들은 피아노 앞에 갖다 놓으면요. 저런 아이들은 쿵쾅 쿵쾅 막 치면서 막 웃어요. 막 웃어요. 그럼 어른들은
나가다가 아우 시끄러워. 왜?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도미솔 같은 화음의 즐거움을 느끼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쿵쾅쿵쾅 치는 불협화음은 우리는 그걸 불쾌라고 하는 감정을 연합시키라고 또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불쾌한 거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보단 다양한 걸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한테는. 이제 이 시각, 청각, 그다음에 후각, 그다음에 미각, 뭐 촉감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태어났을 때,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출생 시에 가장 잘 발달돼 있는 건 뭘까요? 네,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태어난 지 뭐 예를 들어서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아기입니다. 젖바는 능력? 젖바는 능력?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혀, 혀, 미각. 네, 미각 90점이에요. 100점은 후각이에요. 네. 후각 미각이 태어날 때 제일 발달돼 있어요. 아기 태어났을 때 그쵸. 엄마 배 위에 아기를 올려놓으면 애가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쵸. 그런 걸 그게 바로 후각이에요. 빨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럼 코가 먼저일 수 있는. 네. 근데 후각, 미각, 후각이 제일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처럼 상호작용하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야? 얘네들 결국 소스가 같기 때문에 한쪽이 막히면 다른 데를 못 느끼기가 쉬워져요. 코감기가. 네. 감기 걸리면 그래서 입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먹어도 맛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같은 화학 물질이 결국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술을 더 못 먹겠어요. 독주를 마셔야 됩니다. 혹은. 이럴 때 우리 뭐 하나요? 코를 막아요. 네, 뭐냐? 상호작용을 인위적으로 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간의 후각과 미각은요, 이것만큼 문화적 지배를 철저히 받는 게 없어요. 한 문화에서 말도 안 되게 괴로운 냄새가요, 다른 문화에 가면 너무나도 괜찮은 냄새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청국장. 네.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어떤 음식이라도 다 먹는다라고 하는 외국인 친구한테도 청국장을 주고 땡큐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잘 먹어요. 근데 외국 음식 중에서도 우리 그런 것들 많잖아요. 맛도 그렇고 특히 후각은 철저히 그렇습니다. 화학적으로 분자 구조를 보면 변 냄새, 그리고 장미의 냄새. 완전히 다르죠, 꽃향기. 근데 크게 화학적으로는 안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그 미묘한 것들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는 쾌, 근데 다른 문화에 가서는 불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맛도 마찬가지죠. 요리를 하셨어요. 김지욱 씨 요리 자꾸 요리 얘기하니까 제가 김지욱 씨한테 이렇게 질문이 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요리했다. 그런데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넣으시나요, 주로? 100% 라면 스프를 넣습니다. 그 마법의 가루가 그 라면 스프가 웬만한 음식은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유학 시절에 나도 이제 하루 이틀이죠. 그러니까 진짜 전 빅자만 얘기만 들어도 지금 막 제 치가 떨리는데 진짜로 라면 스프밖에 좋은 게 없더라고요. 집어넣으면 다 됩니다. 햄버거에도 뿌려 먹고 파스타에도 뿌려 먹고 다 뿌려 먹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좋은 맛이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네. 물론 일부 외국인들 중에 이런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되게 독특한 거고요. 원래 기본 맛이요. 짠맛, 신맛, 쓴맛, 단맛이에요. 이게 맛의 기본 네 맛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네 맛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매운맛에 관심이 있지. 네. 게다가 우리는 매운맛에 거의 모든 것에 단어를 붙여서 변별을 합니다. 분명히 그 라면의 매운맛이 다르고요. 떡볶이의 매운맛이 다르고요. 그리고 불닭의 매운맛이 달라요. 다 달라요. 엄청나게 정교한 맛의 배열을 매운맛에 라벨을 붙여놨죠. 되게 재미있게도 우리는 미각이든 후각에서든 굉장히 문화 종속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냄새나 맛에 있어서 인간의 역치라는 게 다르긴 합니다. 자, 보면 지금 이렇게 물질들이 있죠? 물질들이 있는데 그 맛이 신맛, 짠맛, 쓴맛, 단맛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역치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역치라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은 돼야 그게 있는 걸 느끼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량만 있어도 느끼는 건 역치가 낮은 거겠죠. 그리고 좀 있어야 그걸 느낀다라고 하면 역치가 높은 거니까 좀 둔감한 거죠. 보시면 역치가 0.00008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쓴맛에 되게 민감해요, 기본적으로. 왜? 저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벤젠도 쓰고요. 그렇죠? 예.
페인트도 쓰고요. 쓴 것들은 대부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하지만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재밌는 건 쓴 맛들은 대부분 역치가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가 금방 압니다. 그런데 역치가 되게 높은 게 하나 있어요. 0.01로 나오는 게 있죠. 그 두 개가 뭡니까? 바로 짠맛과 단맛이에요. 이건 많아도 우리가 둔감해요. 그래서 자꾸 먹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적응적으로 주는 그런 효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맛은 기분을 좋게 하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하는데 유리합니다. 예. 짠맛은 영양을 좀 더 많이 보충할 수 있을 거라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짠맛이 없어지면 큰일 나요. 소금 안 먹으면 큰일 나죠. 이건 생존에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짠맛, 쓴맛, 신맛, 단맛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면 스프의 맛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칠맛이에요. L-글루타민산 낙. 네, 맞아요. 이케다 키쿠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 붙였죠. 감칠맛이라고. 바로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요.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5번째 맛으로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 그 정도요. 네. 우리가 그 맛이 기본 맛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걸 일정 기간 경험을 못하면 내가 목말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감칠맛은 지금도 이슈가 되고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슬슬 제5의 맛으로 들어가서 지금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라면 스프에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음식을요, 바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푹 익혀서 혹은 오랫동안 저장을 오래 해줘서 이때 느끼는 맛인데 이게 우리 문화에 수천 년 동안 우리 이 아시아 쪽에서 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시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줘요. 이것과 매운맛이 더불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는 겁니다. 매운 라면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번역이 안 되잖아요. 미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시원해요. 그렇죠? 쾌감을 동반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적 표현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맛처럼 간사한 게 없어요. 시각이나 청각은요. 좋아하는 노래 매일 부를 수 있죠. 좋아하는 그림 걸어놓고 매일 봅니다. 맛은요. 단 몇 회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도 그건 쾌감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합니다. 처음에 설탕 한 개 먹었을 땐 달잖아요. 그러니까 쾌감이 옵니다. 그런데 3개, 4개, 5개, 6개, 7개 계속 먹으면요. 이게 쾌감이 아니라 불쾌감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2번, 3번 못 먹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4끼 연속 먹어봤거든요. 네, 5번째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김태희 씨가 옆에 와서 먹자 그래도 못 먹겠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맛은요.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큰 전기 충격을 받기 직전에 단맛을 보게 되면 평생 단 걸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일회성 경험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실제로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맛을 봤을 때, 아! 하는 느낌을 주는 음식, 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는 음식은 평생 돈 주고도 안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회성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겠어요? 왜일까요? 트라우마. 이건 물질이라서 그래요. 시각은 아무리 안 좋은 걸 봐도 날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청각도 아주 큰 소리를 들어서 고막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청각기관이 손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 들어오는 것과 입으로 들어오는 건 나한테 엄청난 손상을, 엄청난 피해를 한 방에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회의 경험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그래서 어렸을 때 갑자기 뭐 먹다가 체하신 분들 맞아요. 그 채소나 아니면 그 고기를 영원히 못 드시는 경우가 허다하죠. 각인돼요. 자, 그런데 되게 더 웃긴 게 있어요. 사실 우리 남이 먹는 거 보면 별로 즐겁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배고픈데 왜 남이 옆에서 먹으면 또 짜증납니다. 제가 예전에요. 속에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뭘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치킨을 시켜 드시더라고요. 저는 못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 아, 저는 범죄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네. 사실 내가 배고픈데 남이 먹는 걸 본다는 건 사실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먹방을 볼까요? 냄새가 안 나니까. 네. 냄새가 안 나니까. 대리만족. 대리만족? 상상. 이유 될 수도 있죠. 상상? 먹방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다른 감각을 동원해요. 소리를 들려주고요. 맛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을 해요. 저는 봄나물 먹는 그 장면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맛이 화사하네요. 그럼 저는요, 그게 무슨 뜻일까? 화사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궁금해져요. 한 이틀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화사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결국은 그걸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존의 수단에서 이제 놀이가 시작된 겁니다. 그 놀이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김준현 씨잖아요. 명언집이 있잖아요. 저도 듣다가 정말 웃었던 말이 있어요. 진짜 맛있는 것도 내가 아는 맛이다. 네. 놀라운 표현이에요. 녹는구만. 부드러운 양지머리가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흰눈처럼 녹아내린다. 고사리와 소고기 그리고 고추기름이 한데 춤추며 쌀밥을 유혹하는군. 밥도둑 아니 밥깡패다. 궁금해지는군. 이 육수의 비법이. 언어적 유희가 음식을 두고 가능해집니다. 야. 그런데 그게 왜 음식이냐 이거예요. 왜 그게 먹방이냐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 후반부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복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행복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한테 진짜 중요한 행복입니다. 데이트해 보시면요. 다 먹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데이트의 90%는 먹는 거예요. 한 번도 음식 안 먹으면서 데이트해 보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니까 웃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웃으니까 행복하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학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맞는 얘기예요. 어떤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먹는다라는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싫어하는 사람과는 못 먹어요. 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거나 내가 재밌어하는 사람과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주 재밌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나 지금 즐겁구나. 나 지금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종류의 감각을 끌어다 쓰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먹방은 명언집을 낳았죠. 이런 언어적인 유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오면서 먹는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그리고 저렴한 쾌락을 느끼는 거죠. 다 좋다, 다 좋아. 못 고르겠다. 아, 나 미치겠네. 힘들다. 나랑 가까운 너무 사람. 힘들다. 어떻게 화면 골라? 꺼주세요. 어떻게 화면 골라? 꺼주세요. 너무 어렵다. 네. 자, 따뜻한 커피와 아이스 커피가 있죠. 재밌는 건요. 따뜻한 음료를 마신 사람과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어떤 사람이 자리 앞에서 앉아 있는데 따뜻한 음료를 마신 사람이 좀 더 따뜻하게 얘기해요. 따뜻한 음료, 차가운 음료. 10명의 면접관이요. 엘리베이터 1층에서 기다립니다. 이분들은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지원자를 평가해야 돼요. 5명한텐 따뜻한 커피가 든 컵을 줍니다. 손이 따뜻해지고 있죠? 나머지 5명한텐 차가운 음료가 든 아이스티 커피나 이런 것이 들어간 잔을 줍니다. 10층까지 올라가는데 2-3시간 걸리는 거 아니죠? 불과 몇십 초밖에 안 걸리는데도요. 그런데도 뜨거운 컵을 쥐고 올라간 사람들은 같은 지원자를 따뜻하게 평가해요. 차가운 컵을 들고 올라간 사람들은 차갑게 평가합니다. 10명만 해도 통계적 차이가 나요. 게다가 따뜻한 방에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더 사회적으로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신체 내 약간의 변화가 자기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따뜻한 정도와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대해주는 따뜻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체화된 인지 현상이라고 그래요. 내 몸과 우리 생각이 아주 적극적으로, 즉 오감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인지적 구두쇠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성격보다는 관점으로 달라지고요. 이 관점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뭘까요? 헬로키티입니다. 이건 거꾸로 봐도 헬로키티고 옆으로 봐도 헬로키티입니다.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분 누군가요? 원빈. 네. 현빈호? 현빈, 원빈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자, 두 번째. 네, 의견이 갈리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의 관점을 원래 얼굴을 봤던 관점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계속 이러고 계세요. 이러고 계시거나. 그렇죠? 네, 계속 돌리고 계세요. 자, 이제 원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 판단하기가 쉬워지죠. 자, 판단해 주시죠. 보세요. 인간과 관련된 것일수록 관점이 바뀌면 판단하기가 힘들어져요. 아까의 헬로키티는 아무리 뒤집어도 여전히 헬로키티입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인간에게 가장 인간과 관련된 자극은 시각 자극은 얼굴이잖아요. 이 얼굴만큼은 돌리면 누군지 잘 모르게 돼서 우리는 이걸 보실 때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뭐예요? 관점을 원래 내가 익숙한 관점으로 자꾸 바꿔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천수 씨, 이 친구가 지금 웃는 표정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화난 표정에 더 가까울까요? 웃는 거에 더 가깝죠. 근데 이 사진을 제대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거꾸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같은 대상이나 같은 거라도 관점이 바뀌면 얼마든지 우리가 전혀 다른 걸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더 인간다울수록 더 인간의 문제에 가까울수록 뭡니까? 관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점이 중요하다는 건 심지어 같은 문제나 같은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해줍니다. 자, 제가 동전 던지기 내기를 제안 드립니다.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분마다 5,000원 드릴게요. 뒷면 나오면 저한테 3,000원 주세요. 이런 게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게임 하려고 합니다. 같은 게임인데 판돈을 좀 올릴게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제가 5억 원 드릴게요. 뒷면 나오면 저한테 3억 원 주세요.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시죠? 왜? 5억 원을 내가 받으면 너무 좋으시겠죠? 하지만 내 지갑에서 3억 원이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주거 형태가 바뀌어요. 나의 자동차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금액으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한 분 한 분마다 제가 5만 원씩 나눠드려요. 5만 원 제가 지금 드리면 뭐 하실래요? 저요? 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맛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김상훈 씨 5만 원 제가 드리면 뭐 하실래요? 쉽게 떠오르지가 않네요. 지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5만 원 가지고 뭐 할 게 뭐 있겠느냐 이 정도 신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요.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오늘 오시다가 혹은 가실 때 5만 원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 5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10배는 더 많이 생각나요. 그렇죠? 5만 원 가지고 야 이거 5만 원이면 설렁탕이 몇 그릇이야? 야 5만 원이면 뭐가 몇 개야? 심지어 5만 원은 A4지가 몇 천 장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5만 원은 효용이 요만큼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지갑에서 나가는 5만 원은 효용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가 이따만큼이죠. 이만큼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획득과 손실이라고 하는 관점이 물리적인 돈의 크기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관점이 재밌어요. 심지어는 같은 문제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건요. 상당히 재미있게도 우리의 생활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쪽이 뭡니까? 획득이에요. 그다음에 이쪽이 뭡니까? 손실입니다. 자, 그런데 획득 곡선이든 손실 곡선이든 직선이 아니죠. 그다음에 위로 갈수록 좀 더 앞으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곡선의 기울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같은 돈이라도 더 쌓여지고 있으면 그 크기가 작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0에서 출발을 해볼까요? 획득에서 0인 상태에서 만약에 100만 원으로 갑니다. 0인 상태에서 100만 원으로 가면 오, Y축을 보면 많이 상승했죠. 근데 100만 원에서 다시 200만 원으로 가면 그만큼 상승하지 않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돈이 없는데 100만 원이 갑자기 생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이 원래 있는데 또 다른 100만 원이 들어와서 200만 원 되면 뭡니까? 무일푼에서 100만 원 생겼을 때보다는 좀 덜 좋다는 겁니다. 그게 좀 둔화된다는 거죠. 손실은 그런데 마찬가지의 곡선이지만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뭡니까? 획득이 손실보다 더 작은 거고, 말씀드려서 같은 100만 원이라도 나한테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세게 느껴진다는 거죠. 두 가지 사실이죠. 더 커질수록 둔감해지고 그다음에 손실일수록 더 민감하다. 자, 그런데 이걸 행복이라고 한번 대입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큰 행복 한 번보다 그것의 절반의 크기인 행복이 2개 있을 때 인간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이런 식 200만 번 주면 그게 더 낫겠네? 그건 아니죠. 왜? 우리 마음속에 받았다고 치는 금액의 상한선이 따로 있어요. 자, 이걸 영어로 부킹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부킹이 뭡니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킹이라고. 부킹을 사전에서 찾으면 장부에 기입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무도유흥 접객업소에서 부킹한다라고 했을 때 기입하다. 마음속의 장부에 기입하다. 자, 부킹 프라이스, 부킹되는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에 적어주는 가격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는요, 월급 몇 번에 한 번 받나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월급이에요. 유럽 잘 아실 거예요. 유럽은 그 금액이 아무리 세도, 연봉이 아무리 세도 얼마에 한 번씩 받나요? 주급으로 받아요. 이 얘기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4주 받을 걸 합쳐서 한 번에 받아야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기입해줘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요, 자기가 총 받는 1년에 받는 돈이 얼마든 일주일에 한 번 그걸 받아도 받았다고 쳐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받으시는 월급 일주일에 한 번씩 4분의 1로 잘라받습니다. 감질만 나겠죠. 그렇죠? 아, 왠지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부킹 프라이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 달 정도는 모아놓고 줘야 왠지 그게 더 받았다라고 쳐서 마음속에 장부에 기입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심리학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묻어 있는 겁니다. 200만 원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100만 원을 2번 받는다라는 게 더 크고 더 많이 받았다라고 느낀 건 200만 원짜리 행복 한 번보다 100만 원짜리 행복 2번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진짜 약이 아닌 가짜 약도 약효가 있더라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Commercial Features of Placebo and Therapeutic. 위약의 상업적인 그런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냐. 즉, 비싼 가짜 약이 더 효과가 좋더라라는 그런 주제의 연구입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82명의 참여자들을 참여를 시켜서 약을 먹기 전에 전기 충격을 주고 느끼는 고통 정도를 다 측정을 합니다. 한 그룹한테는 2.5달러짜리 약이다. 또 다른 그룹한테는 10센트로 할인이 된 거야. 라고 하는 약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 충격을 줍니다. 이 비싼 약의 경우는 85%의 사람들이 고통이 덜해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싼 약의 경우는 61%의 사람들이 고통이 덜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둘 다 효과가 있는데 비싼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둘 다 가짜 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격에 관련된 얘기라는 걸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참, 이 연구진의 아이디어가 절묘한 건 원래 가치가 2.5달러라는 거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스카운트 된 만큼 약효도 심리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된 거잖아요. 왠지 싼 약, 그러면 뭔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쁜 걸 막아내기 위한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약이라고 하는 것, 약처럼 나쁜 걸 막아내기 위한 것에 우리의 무의식이 비싸다고 하는 것의 효과가 잘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가 항상 위약, 약이라는 말에 더 붙어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이 약을 먹고 실제로 통증이 줄었죠. 그렇다면 이게 위약 혹은 가짜약이라 하는 게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사실은 이건 기대 효과죠. 그게 실제 약이건 가짜 약이건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먹어서 내 몸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작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에너지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에너지 음료도 정가에 사는 것보다 싸게 사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요.
좀 비싼 에너지 음료를 마셨을 때는 아, 이게 나의 각성 수준을 훨씬 더 끌어올릴 거야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서 실제 수행도 좋아지게 되는. 저는 이걸 기대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시보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내가 지불해야 될 게 좀 있는 플라시보를 복용하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해가 되는 행동을 줄이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늘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시보에는 피그말리온 효과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효과는 실질적으로 결과를 낳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랑 완전히 반대되는 효과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 두 효과가 원리는 똑같습니다. 둘 다 기대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도 기대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노시보 효과는 기대 때문에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안 좋아, 해로워 라는 암시를 계속 받게 되면 실제로 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좋은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암 진단을 받으면 나 얼마나 살 수 있냐, 얼마나 남았냐. 이게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나 지금부터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을 긍정적 플라시보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암시 효과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의 결정판이 바로 앨런 랭어가 했던 시간 되돌리기 실험. 모든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이 20,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호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긍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언어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진짜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